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는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결과가 담긴 공소장 내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공소장 3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전문도 오늘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적법하게 입수를 했고 취재를 한 공소장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글자 한 글자마저 모두 다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 공개를 맡고 있는 것을 두고 이제는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권 꿈 이야기가 벌써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라는 조간신문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대권 꿈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은 공소장 내용 오늘 추가적으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3탄이자 마지막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소장 전문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한 입국자 2주 만에 확진 못 찾은 29명 더 있다. 오늘의 키워드 잠시 후 소개하겠지만 29명. 23번째 확진자는요.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 같은 분 우리 보건당국이 찾지 못해서 놓친 29명이 지금 더 있다. 국내라는 겁니다.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23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 일대와 서울시를 관광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29명 여전히 오리무중 어디 있는지 모른다. 누구 만났는지 모른다. 누굴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못 찾은 29명 중에서 23번째 확진자처럼 의심 증상이 발현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일인지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의 경력과 이동 경로를 보면요. 감염된 루트가 교회에서, 회사에서, 아파트에서 이 말인즉슨 우리 지역사회 곳곳 어디에서 올물지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 약국 이제 그 국면을 지나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회사 출근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오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숨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의 공소장 보도 내용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공약 산재모 병원의 예산 타당성의 결과를 청와대의 한병도 이진석이 선거 직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은 좌초가 됐고 덕분에 라이벌이었던 송철호 현 시장이 당시 김기현 후보를 정말로 매섭게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 오늘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이거 막았나? 왜 막았나? 라는 궁금증을 되짚어보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권에서도 사고 쳤다. 추 장관 왜 이러냐?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대권 주자 놀이나 이런 얘기 벌써 나오잖아요. 공소장 비공개 등 잇따른 강수, 검찰개혁 마무리 총대 매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의 이른바 눈도장을 찍는 목적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법무부 장관 본인도 강수가 무리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알면서 강행하는 이유,
문 대통령 지지층만 바라본 행보다라는 분석 중앙일보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눈도장 찍어서 서울시장 혹은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중앙일보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우리은행의 정말로 이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데, 이른바 고객들의 비밀 번호를 직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몰래 자기들이 도용을 했던 사례. 1년 넘게 그런데 금감원이 은폐한 것 아니냐. 한국경제는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2018년 말에 이미 금감원이 알고도 여태까지 쉬쉬하고 있었다. 한국경제 일면에 연일 보도하기 전까지 금감원이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다. 이래서야 우리은행 직원과 우리은행 윗선과 금감원이 한 통속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우리은행과 금감원이 이 신뢰를 저버렸다면 그들의 생명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해서 정말로 좋은 조언을 들려주고 계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바이러스를 전공한 김정인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청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29. 23번째 확진자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대문구 등 서울 시내 관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추적이 되지 않는 중국에서 온 29명의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질병본부가 아직도 추적 중이지만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 29명.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윤석열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소통 잘하자라는 취지의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소통 잘하자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경선. 선관위가 이른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 준비됐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29명의 행방을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9명,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경로로 어느 동선을 거쳐가고 있는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아침 또 한 명의 확진자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24번째 환자가 나왔고요. 격리 중인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산에 격리 중인 우리 교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증세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격리 생활 중에 증세가 발현이 됐고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진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현황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몇 명의 확진자,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함께 보시죠. 국내 확진자 수 24명이고요. 국내의 접촉자가 1234명, 그리고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몇 명이죠? 좀 표에는 안 나왔는데요. 유증상자 수가 86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 확진자도 나왔는데 문제는 23번째 확진자처럼 우리가 동선을 모르는 29명의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23번째 중국인처럼 못 찾은 29명이 더 있다. 우한에 거주했던 중국인 23일 입국 당시에 무증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연락이 두절이 된 바 있습니다. 23번 확진자 얘기예요. 6일 확정 판정 받기 2주간 7명의 동행자와 무방비 상태에서 관광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2주간 7명의 동행자와 서울 시내 관광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중구의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던 동선도 파악이 됐고요. 나흘간 서대문구의 민박에서 투숙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방문한 김에 우한이 봉쇄되는 바람에 지금 귀국 시점이 늦어졌고 2주간 서울 시내 관광을 하는 등 서울 전역을 지금 돌아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우한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입국한 소재 불명의 외국인이 29명인데 지금 여전히 연락 두절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망자 수는 현재로서 6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도 앞서서 전해드리지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좀 걱정입니다. 특히 23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우한이 폐쇄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의 감염은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2주간 서울 시내 관광을 다니는 등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몇 명을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24번 우한에서 온 중국분 같은 경우에 지금 23일 날 입국해가지고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선을 통해서 국내 어느 지역을 몇 명을 만났는지 접촉을 했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거는요, 교수님, 뭐 중구의 호텔, 서대문구에서 숙박, 그러니까 중구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서대문구에 계신 저도 서대문에 살지만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슨 소위 얘기하는 깜깜이 감염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될 건지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의 관건은 깜깜이 감염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 경우에 이 깜깜이 감염자를 어떻게 통제를 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느냐, 이게 향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직 못 찾은 외국인 입국자가 29명 더 있다는 건데 교수님, 아니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증세는 어떠신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좀 정확히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신속하게 이분들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됐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 23번 확진자처럼 감염돼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9명의 소재가 파악 안 되는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든 이 정부 당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신속한 소재 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오늘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이 폐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GS 홈쇼핑, 사실은 GS 홈쇼핑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장 폐쇄됐어요. 15번째 확진자의 처제가 지난 2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41살 여성인데 이분이 근무하는 직장이요,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크게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잖아요. GS 홈쇼핑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어제 GS 홈쇼핑 본사 전부를 폐쇄키로 결정됐습니다. 궁금한 건 GS 홈쇼핑 본사가 폐쇄되면 홈쇼핑은요, 미리 뭐 녹화해놨다가 트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그래서 지금 뭐 10개 남았습니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생방송이잖아요. 폐쇄가 되면 생방을 할 수가 없어요. 홈쇼핑을. 결국 3일간 생방송은 중단이 되고요. GS 홈쇼핑에 130억 원 손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걱정스러운 게 홈쇼핑, GS 홈쇼핑이 폐쇄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다른 홈쇼핑 회사들도 걱정하고 있고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도 지금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 같이 뉴스를 매일매일 전해드려야 하는 방송국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지만 20번 확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우한을 방문했고 또 우한 패션센터에 그 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갔고 4번 확진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규정될 수 있는, 특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좀 오히려 안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이제 양남 사구 영등포에 있는 GS 홈쇼핑이 1년 매출이 지금 한 4조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나누면 하루에 한 360억 정도의 판매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즉 130억 정도 손실을 볼 텐데 뭐 유념할 것은 이 GS 홈쇼핑이 이렇다고 본사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그 택배분들이 감염된 건 아니거든요. 예.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또 여러 가지 홈쇼핑에 정말 딜리버리 하러 오신 분들을 그렇게 감염자로 처분되는 그런 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어제 사실은 닝보라고 하는 저장성에 있는 도시가 뚫혔다. 감염 접촉이 됐다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닝보가 한국과 중국을 잇는 중요한 물류 루트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예.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선박 또 배로 들어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진짜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조차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처럼 전혀 누군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고 서대문 저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그 말하자면 중국인 이 관광객 같은 처음에는 일찍 돌아갈 생각으로 며칠간 서울에 있는 호텔에 묵었을 텐데 돈이 떨어지니까 서대문에 아마 제가 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가본 경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값싼 민박집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습니까? 고려인이 이용하는 이제 그런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직 그 지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한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중국인 단체 관광 가이드를 좀 빨리 불러서 매뉴얼을 주고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또 관내에 있는 중국 대상된 숙박업체를 빨리 말하자면 주소라든지 관광객 투숙객을 명단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 어쨌든 특히 우한공항 폐쇄 전에 우한을 거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놓쳐서는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직장이 폐쇄되고 아파트에서 감염이 되고 교회에서 감염이 되고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고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송파 일대가 발카. 19원 환자가 우리 아파트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9,510가구 주민 3만여 명이 사는 정말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헬리오시티. 가원 초등학교 학부모 1명이 19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36살 남성 19번 확진자. 아파트 반경 1.5km에는 초등학교 3곳이 분포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가락초등학교, 해누리초등학교, 가원초등학교 이 3개의 초등학교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휴교를 결정합니다. 해누리초등학교 관계자는 재학생 99%가 19번 환자가 사는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거주한다. 언제까지 휴교해야 할지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28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잠정 폐쇄키로 롯데월드에 근무하는 부인도 자가 격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녀간 호텔 식당과 아울렛도 휴업 조치에 처해졌어요. 2월 1일 강남구 역삼동의 르 메르디앙 서울호텔 1층 뷔페에서 지인과 점심 식사했는데 호텔 식당 휴업. 인천 연수구 현대아울렛 송도점 아울렛도 휴업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9번 확진자와 관련된 학부모와 또 헬리오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만나봤습니다. 접촉자가 그분이 학부형이 돼요. 저희 입장에서 빨리 검사를 해서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온 동네가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 걸렸다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다 막아버렸어. 예, 안 나와요. 싸나가지, 지금. 어전에 내가 집에 있는데 방송이 우리 나왔어요. 무슨 방송이 나와요? 폐쇄한다고. 커뮤니티들에 대한 폐쇄한다고 방송만 딱 한 거야. 뭐 전후사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장영 교수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저분들이 지금 물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만 불안감, 약간의 화가 나 있는 듯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 이런 거 새롭지도 않다 할 정도로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최소한 이 아파트인데. 그러면 저렇게 주민들이 다 폐쇄한 거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깨달을 게 아니라 먼저 공개를 해서 지금 저 헬리오시티 주민들 중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 정확히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 정확히 어느 동에서 발생했다고만 알려줘도 우리가 조금 여기 대응을 할 텐데 그냥 헬리오시티에서 발생했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헬스장, 도서관 등등등 다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하니까 방역을 하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죠. 발생됐어? 방역을 하네? 그건 정확히 어느 동이야? 우리 동이야? 얘네 동이야? 저게 동이야?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는 어마어마한 대단지예요. 지금 9,510가구라면 여기에 사는 가족들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 곳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남 산구 첫 지금 확진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은 그만큼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도 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거의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23명 확진자 중에 18명이 수도권이고 서울이 10명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인구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감염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전파 가능성도 크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건데 지금 발생한 곳에 대한 동선도 항상 뒤늦게 오전 오후 지나서 발표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입구부터 막자라는 저런 의료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빨리 막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발씩 늦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물론 불안하고 안타깝고 또 걸리신 분들 이렇게 위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좀 빨리빨리 잘 좀 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영 교수님이 잘 집계를 해주셨는데 24명 중에 18명이 수도권, 그중에 10명이 서울, 예. 그리고 지금 송파, 뭐 앞서서 서대문구, 중구, 르메르디앙, 인천 송도의 현대아울렛 뭐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수님 오늘 한 조간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확진자들의 경우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지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네네. 이제는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분들은 내가 걸릴 것 같아. 이러고 걸린 게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분들이 뭐 마스크를 안 썼겠습니까? 저희처럼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고 했을 텐데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문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도 전파를 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중증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증상 감기나 독감하고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제한돼 있는 교회라든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걸가 그런 이유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요. 중국에서 15초 스쳤는데 감염이 됐다.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사례 첫 번째는요. 우한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도 참 속상한 사례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산모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인데 생후 30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잠시 후 교수님과 함께 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감염자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사람 옆에 잠시 서 있었던 50대 남성이 15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샀고 함께 있던 시간은 15초에 불과하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네. 바이러스가
뭐 점점 이게 세질 수가 있는 건지,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수님 바이러스를 전공하셨잖아요. 첫 번째, 갓 태어난 신생아가 30시간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거는 산모에게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에게서 바이러스가 뱃속에서 옮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모한테서 태아로 가는 거를. 이 수직 감염이 일어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30시간 된 신생아가 감염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 면역체계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면역세포 수도 낮고 기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30시간이라는 그 잠복기가 30시간보다 더 짧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잠복기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생아가 면역 시스템이 낮아 있고, 이 과정에서 잠복기를 굉장히 짧게 거치고선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5초 옆에 서 있었어요. CCTV로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 세례긴 합니다만 옆에 15초, 무증상 확진자 옆에 15초 서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요건에 대해서 중국 보도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이제 확실하게 검증은 안 돼 있는데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감염되는 케이스는 중증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중증이라 기침이나 재채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무증상 환자였다라고 하거든요. 전파를 시킨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긴 한데, 예. 뭐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만큼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개연성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방역 지침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소통을 하자라는 취지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장 맡고 수사팀 해체시키고 이제 와서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재희 돌직구쇼에서는 그제와 어제 추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의 공수장 내용 독점적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수장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가 막은 공수장 속에 드러나는 오늘의 새로운 장면은요. 기재부의 수상한 결론입니다. 기재부의 수상한 결론. 당시 시장은 김기현 시장. 그리고 김기현 시장의 공약은 울산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산재모 병원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 결과를 거쳐야 하겠죠. 모든 공약은.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은 김기현의 공약의 예산 타당성 발표가 미뤄졌다는 겁니다. 2017년 10월 11일 당시 청와대 대통령 균형발전관실의 선임 행정관인 장완석 행정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이야기가 검찰 공수장에 나옵니다. 송철호 시장 측이 상대 후보인 김기현 시장의 공약의 예타 발표에 대해서 우리 측의 공공병원 공약이 수립될 때까지 예상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늦춰달라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고 청와대 측이 오케이 콜 발표 연기를 수락을 했다고 공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약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발표 준비를 서둘러 합니다. 2018년 3월 장완석 선임 행정관이 기재부 관계자와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에게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산 타당성 결과 신속히 마무리하라 라고 장완석 행정관이 이른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018년 5월 24일 예산 타당성 탈락 발표 10일 전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과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다. 2명의 실명까지 나왔어요. 공수장에. 한병도 정무수석 주재로 주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장완석 행정관이 기재부에 김기현 시장 공약 탈락했다는 것 발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선거 20일 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은 정부의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시 송철호 후보는 예타 탈락을 근거로 TV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을 맹공격하기에 이르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공소장에 저희들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약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과 저 후보의 공약 중 과연 유권자인 나의 마음속에 누구의 공약이 더 마음에 드냐 중요하게 검토될 것 같고요. 한 후보의 공약이 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다면 이 후보를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에도 중요한 결과를 상식적으로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송철호 후보 측이 예산 타당성 결과 발표 시점을 본인들의 유불리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3월에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왜 이걸 발표했을까? 그러면 사실 원래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공약을 포기하든지 대체할 공약을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이 내놨던 공약이 에비타운슨 조사에서 탈락이 됐다 하면 사실 공약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였다. 그러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능력, 그런 걸 할지 그게 사실 도마에 오르고.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저 봐라, 시장이라는 사람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 들고 나왔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나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에비 타당성 조사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한다고 그 봐요.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산재모병원과 똑같은 산재병원은 공약이 다 청와대에서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에비타운을 그때는 또 면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네. 사실 청와대에서 처음 어떤 얘기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검찰이 책이나 소설을 쓰시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검찰은 항상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 압수를 근거. 통해서 한 거, 또 관련된 사람의 진술, 또 당사자의 진술, 이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검찰이 비학적으로 이걸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선거개혁과 관련된 수사했을 때 이 수사가 단순한 이첩이냐 하명 수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청와대는 단순한 이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소장에 보면 이거 자체를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이걸 내려보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건 공소장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소장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수사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송철호 후보 또 만나서 표적 수사를 그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장만 보면 아니 이렇게 조직적으로 과연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격앙이나 울분을 또 토로할 수 있을 정도 공소장이 작성이 돼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증거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 공소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이게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근거를 바탕으로 써진 공소장 같다. 그렇죠. 근데 예. 단순한 애비 탈락 발표에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사 부분이거든요. 이 수사 부분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굉장히 공소장에 이제 세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외부로 나가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왜 공소장을 그렇게 공개하기를 꺼려했는가 예. 그런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창호 박사님, 저는 지금
이 공약과 관련된 여러 장면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예타 탈락 발표를 언제 할까? 이걸 결정한 사람이 기재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결정했다, 당시에.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이 관련됐지만은 지금 주인공은 장완석 행정관이잖아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행정관이 기재부를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채널A의 지금 돌직구쇼에서 계속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크게 지금 3차잖아요. 하나는 그 전에 이제 과연 김기현 전 시장 측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불리해지니까 2차로 두 번째를 이제 가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통한 이제 비리 수사를 진행한 거고 황운하 청장이 이제 관련된 사건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는 예비 타당성인데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요. 김기현 시장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03년도부터 울산 지역에 산재가 많으니 산재와 관련된 병원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들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이름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산재모 병원이나 산재공공병원이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측의 김기현 시장 측에서 진행하던 것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건 해도 안 된다라고 그걸 기각시켜 버리고 새롭게 한 것처럼 해서 산재 공공병원이라는 게 울주군의 300병상 규모로 2014년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니까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송철호 시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울산 지역의 여론 주도층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싹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되고 나서 8월경에 이제 이걸 발표를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선거에 유리하게끔 진행된 것이 아닌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그런 불리한 것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미봉책으로 막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장면인데 아까 날짜가 5월 24일로 기재가 되는데 5월 14일이 정확한 날짜라는 것. 정확하게 다시 정정을 하는데 궁금한 게 김영주 의원님 예타 탈락했다는 소식. 별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김기현 시장에서는. 탈락했다는 소식. 즉 송철호 후보에게는 유리한 소식. 이 발표 시점을 왜 정무수석이 결정을 하느냐. 정무수석은 아시다시피 선거 쪽을 총괄하는 수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놓고 보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정무수석실 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정무실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 디자인할 때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후보로 뛰고 있는 김의영 은평구청장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균형발전비서관실에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정무수석실에서 했어요. 사실 경제보좌관실이나 정책실장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시도당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무수석실이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러려고 이랬냐. 선거 개입할 수 있는 시도당의 말하자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실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스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정치 활동이고 여당의 프리미엄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디자인은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애매하죠. 왜 그걸 정무수석실이 하냐. 이제 그런 문제를 초기에부터 이 디자인에서 안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정당하고 깨끗하게 시점이 다르면 얼마든지 그게 유리적인 어차피 청와대나 대선 공약 자체가 시도당의 지역 공약과 겹쳐 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인정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아주 예민한 시점에 선거가 가까우는 시점에 정무수석실에 있는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처음부터 잘못된 디자인이 아니냐라는 쟁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걸 정무수석이 지역 발전 문제를 정무수석이 하냐. 구조로 그렇게 짜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송철호 후보 측에서 예타 결과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청와대에서 콜. 이거를 받는다는 것도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청와대 측에 예타 결과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콜 하는 건지
의문인 대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어제 소통하자며 윤석열 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예컨대 검찰 내부에서는 아니 손발 다 자르고 수사팀 한직으로 발령내고 공수장도 막더니 이제 와서 소통하자라고 찾아오는 건 누구 약 올리냐,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소통하자, 윤석열과 깜짝 회동. 추미애 어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전 대검을 찾아서 총장과 회동했어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법무부 장관의 대검 방문은 20년 만입니다. 검찰 내부, 최근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로 여론이 악화되자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전 10시 35분부터 40분간 회동, 기관 간 협조 잘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서로 소통하자,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이제 소통 좋죠. 소통해서 서로 정말 좀 대화를 하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필요할 때는 소통을 안 그렇죠. 하더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무부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대변인실 아니면 또 이거를 검찰 내부에다가 고검 자리 거기에다 또 뭐 의정관이라고 해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동네에 오면 뭐 주변 사람한테 뭐 인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들려서 얘기를 했다지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참여연대도 우호적인 민주당의 참여연대도 뭐라 하죠. 정의당에서도 뭐라 하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한 말로다가 신문에 나온 거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권은희 의원 개풀 뜯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저기서 더군다나 민주당의 의원 내지 중진들까지도 이건 너무 앞서갔다 사고 쳤다라고 할 정도인데 여하튼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진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대화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궁지에 몰리니까 잠깐 숨통을 트이기 위한 대화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진실이 통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하는 사람들 치고 소통 잘한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이거 대화하는 법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될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니 장영 교수님, 이게 황당한 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총장과 소통해야 한다라는 게 검찰청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그때는 내가 소통할 게 아니다, 그냥 내 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제가 지금 딱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세요. 읽으셨어요? 하세요. 아니 지금 저는 소통에 아까 뭐 대화가 좋다고 하셨는데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대화가 좋은 거지. 대화할 생각 없으면서 대화하자라는 건 김진 앵커 말씀대로 듣기에 따라서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약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약이 오르면 내가 지는 거니까 전 저 상대방이 약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약 올라 하면 이거 지는 거다. 약 안 오르실 것 같아요. 40분간 회동했다고 하는데 우리 돌직구쇼 시간이 1시간이 넘죠.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밀린 게 얼만데 지금 저 40분간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는 깜짝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래 회동 공개를, 왜냐하면 국민들 이렇게 분란시켜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방치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거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럼 정말 소통할 거면 그래 국민들도 같이 좀 보자. 전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미 깜짝 지나갔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결정 전에 소통을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다 끝내놓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저 된다? 단어가. 예. 소통이란 단어를 갖다 놨지만 소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소통이란 단어를 소통으로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소통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좀 저는 의문이에요. 저 회동이 저건 소통이 무슨 아니다. 의미인지 모르겠고 본인이 지금 공소장 비공개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지금 비난을 받고 예. 있는 게 분위기거든요. 이때 갑자기 윤석열 총장 만나겠다? 저는 이거 자체가 또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저희들이 적법하게 취재하여 입수한 71쪽에 달하는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원칙을 세웠지만 저희들은 비공개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저희 동아일보 홈페이지 동아닷컴에 지금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은 비공개가 맞다라고 지금도 항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지켜주려면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의 선언 문제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 스스로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제대로 하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의당조차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청호 박사님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 풀 뜯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의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에서 꽤 수사 잘하는 검사였잖아요. 지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의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했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거 개풀 뜯는 소리입니까? 뭐 개 아닙니까?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겠는데 저는 일정 동의를 합니다. 거의 동의하는데 아까 추미애 장관이 그 인터뷰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익숙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거. 아니, 누구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지금. 권은희 의원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동의하지 않지만. 속담이에요. 개풀 뜯는 소리. 그래서 익숙한 관행을 좀 개혁 차원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관행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관행이 좋은 거 있고 좋지 않은 거 있거든요. 좋은 관행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관행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법의 규정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보면 진보 보수, 여권, 야권 아니면 모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그건 솔직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관행과 준법을 법의 규정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국민의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여권에서도 굉장히 공개를 많이 하잖아. 왜 무리수를 둬가지고 정권에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입각을 한 날부터 쭉 봐왔는데 아마 이 총선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 인사하고 이번에 공소장 공개 안 한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자기 어떤 정치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검찰 충청 맞는가 또 그래요. 검찰 충청 왜 만났겠어요? 이제 아쉬우니까 만난 거예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아쉬워서 만났다. 그렇죠. 거기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고검에다가 법무부 대변인실을 거기에 만드는 거에 빌미를 삼아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을 만난 거죠. 그러면 사실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법무부가요, 검찰 없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윤 총장의 협조 없이는 법무장관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자신이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또 어떠한 또 추미애 장관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검찰과 잘 보조를 맞추고 또 검찰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오히려 장관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에 김영주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판단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많이 출연했었던 금태섭 의원.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금태섭 의원이 돌직구를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날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개가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공소장 저희 동아일보 홈페이지 동아닷컴에 전문 그대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보태거나 줄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대문짝만하게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금지당한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 못 쓴다. 선관위 해석도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총선 뉴스들 많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68일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신당 명칭에 안철수는 없다.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냈어요. 안철수 신당 당명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선관위, 요즘 선관위가 이른바 유권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유권 해석이죠. 일단 불허, 안 된다. 당 이름이 안철수 신당, 그게 뭐냐? 비민주적이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오인 혼동케 할 수도 있다. 라고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 측은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관위가 2008년 친박연대 허용을 결정한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한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안철수 신당 제목에 대해서, 당 이름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친박연대에 대해서 한번 허용했었잖아요, 선관위가. 네. 친박연대는 되고 안철수 신당은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친안연대로 하면 되죠. 친안연대로 하면 된다. 근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많은 박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박이라는 한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 부분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친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후보자 이름하고 헷갈리지는 않아요. 본인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당법의 기본 정신 자체가 매우 민주적일 것, 자발적일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에서 본인이 혼자 말하자면 그냥 개인 신당으로 지금도 사실은 왜 그러면 현재 뭐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것도 왜 박근혜 당이라는 이름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철수라고 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하고에 맞지 않아요. 제가 봐도. 예. 자기 이름을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럼 뭐 김정은 신당, 김정일 신당이잖아요. 사실은 북조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조금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정말 뭐 프랑스적으로 앙마르슈 같으면 말하자면 안전진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은 조금 모디파이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제 우리 어떤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당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그래서 왜 저런 당명을 쓰지? 그건 굉장히 안철수 혼자만 있는 당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비례 한국당도 마찬가지죠. 비례자를 넣어서 한국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의 연동비례대표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는 맞다고 봐요. 그 저도 수없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선관위의 저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봐요. 선관위의 이 해석은 맞지 않다? 네, 왜냐하면 예. 정당의 이름에는 어떤 정체성이랄지 추구하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면 안철수가 뭐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보수당. 그럼 이게 보수당이구나. 정체성이 보수당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의하면 내가 볼 때는 어떤 이름이든지 이건 허용을 하고 예.
단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한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자, 비례 한국당 있어요.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그런 당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만을 뽑기 위해서 꼼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사라지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관위에서 뭐 감내라 배나라 하면서 이걸 갖다 막는 것 자체는 이건 선관위 월권입니다. 예. 좀 도가 지나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당 설립하든지 그건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비례한국당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가정으로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인데 선관위가 이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 지금 여러 정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을 겨냥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선관위 미래한국당 뜬 다음 날인 어제 당 지도부 판단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현재 지역구 후보는 전략공천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당 지도부가 누구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선관위가 의견을 낸 거예요. 야당 관계자, 선관위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사실상 정권 총선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 공천위, 공천심사위도 있을 것이고 당 지도부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뭐 조율해서 정하지만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낸 것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어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 47조 2항에 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선관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선거법이 바뀌었다. 예, 첫 큰 흐름으로 보면 옛날에 당 총재가 소위 동공천으로 비례대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대 때 아예 비례대표를 한 번밖에 못하도록 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몇 번을 다 준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뭐 충분히 그러니까 당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개정된 선거법, 말하면 공직선거법을 규정을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선 알림입니다. 황 빠지고 육아 종로로 간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황교안 대표 결정 못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훅 들어왔어요. 유승민을 종로에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새보수당 대변인이 새보수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20년 종로는 좌파 연장이 심장이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중도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거품과 그의 진가가 맞붙으면 이길 수 있다. 나서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새보수당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유승민 의원 종로 나와라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나와라. 유승민 나와라. 그에 맞춰서 한국당도 그래 유승민 나와라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종로 차출론 대단히 환영할 만한 제안이다. 유승민 나와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국당 핵심 관계자 이낙연 총리와 겨루기 위해선 보수 진영의 간판급이 나와야 된다. 황 대표보다 더 경쟁력 있어 보인다. 라고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최청호 박사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에 나가든지 불출마하든지 결단을 해라. 라고 사실은 경고성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요. 종로에 나가든지 아니면 유승민에게 자리 비켜두고 불출마해라.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버나드쇼 묘비명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 오히려 한국당의 에너지를 소진시킨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결단력에서 약간 문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유승민 의원이 나가면 어느 정도의 게임이 대항마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황교안 의원이 큰 꿈을 그리고 있는 상황일진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빨리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다는 것도 3일 늦춰서 10일로 다 발표한다고 또 늦췄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할 시간도 없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저쪽으로 만약에 이낙연 의원하고 붙어서 만약 승리를 하게 된다. 예. 한국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황교안 대표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과연 용산에서 나와서 되든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가서 되든 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도 불리하고 안 나가자니 지금은 또 그 입장이 곤란하고 때로는 조금 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하더라도 장렬히 전사할 필요가 오히려 있다는 게 네. 선거의 그 하나의 그 철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다 놓쳤다. 시기도 놓쳤고 장렬히 전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 그러면 당선돼서 과연 당권에 아니면 대표성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장희영 교수님, 공관위가 보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내부 회의를 통해서 황 대표가 종로에 나가거나 불출마하거나 두 개밖에 없다. 3번, 4번 없다. 객관식인데 두 개밖에 없다. 1. 종로에 나간다. 2. 총선에 불출마한다. 공관위가 최후 통첩했어요. 3번, 4번 토달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빨리 결정이 뭘 돼야 여기 또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한국당에도 불리할 상황이고 게다가 본인이 험지 솔직히 말하면 국어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긴 하셨어요. 험지보다 험지라는 말은 사실 없지만 우리가 다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당선 가능한 험지란 말도 나오고 종로 아니면 불출마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용산이냐 심지어 용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와중에 일단 빨리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황교안 대표는 꼭 국회의원직을 좀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이 과정이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늘 발표하려고 하다 또 미뤄졌죠. 다음 주 월요일로. 하나 아쉬운 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좀 강한 모습이 없다가 어느 순간 그 장애투쟁 이후 삭발하고 갑자기 이미지 변신 확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할 때부터 굉장히 행동이 팍팍 파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종로 출마설에 대해서는 또 그 파격적인 모습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종로 나가든 불출마 정말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중에 빨리 좀 결정해달라.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림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총선과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예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 2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2배를 재판부가 선고했어요. 함께 보시죠. 은수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어제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2배 벌금 300만 원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당선 무효예요. 성남시장. 2심에서. 일단은 재판부는요. 은수미 시장의 준법 의식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버렸다.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반성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 항소심 선고는 부당하다. 대법원까지 상고할 거다라는 건데 보세요. 김관삼 변호사님 1심에서 90만 원 선고 나왔죠? 지금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게 100만 원이었죠? 150이었죠? 근데 재판부는 더 떴어요. 2배. 150 받고 150 더 300만 원.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 이른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운전기사와 차량 운전 이런 거를 지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좀 이례적인 판결은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이제 항소심 가격에서는 뭐 깎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은수미 시장은 아마 1심부터 계속 본인이 억울하다 이제 무죄를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만약에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범행을 부인을 하면 반성의 어떤 기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형을 굉장히 높게 선고하는데 아마 1심 재판부는 그냥 절충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유죄는 선고하되 시장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심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에 좀 달라진 거죠. 이제 항소심에는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유죄로 되면은 사실 성남시장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떠한 물론 뭐 명백하게 안 나왔지만 상당히 조폭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본인이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이득을 본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항소심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상고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상고심에 가면 유죄 무죄만을 따지지 만약 유죄를 된다고 하면 벌금형을 감액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심에 유죄 나왔죠. 2심에서 유죄 나왔죠. 이걸 전체적 추지를 보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얼마나 시간을 지체가 되느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재판을 오래 끌면 지금 시장직을 다 끝내고 선고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대법원이 상당히 대법원 사건을 많이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도 은수미 시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총선알리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하플은 일본 크루즈가 지금 공포입니다. 10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저 크루즈 안에서. 두 번째는 중국의 텐센트 표기 논란,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던 현지 의사가 결국 사망을 했다는 소식. 주원태 회장, 진중권 교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한국인 9명을 포함해 총 3,711명이 탑승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10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80대 홍콩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20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 10명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서 또 10명이 나온 거예요. 저 크루즈 안에서. 추가 확진자 10명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남은 171명에 대한 검사가 그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떠다니는 세균 배양 접시라는 CNN의 보도처럼 이 일본의 크루즈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벌써 20명이니까요. 공포의 크루즈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베 신조 내각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해당 크루즈가 요코하마 앞바다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실상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현재 크루즈선은 일본 정부가 감염 확산을 우려해 2주간 하선을 금지해 요코하마에 그냥 있어요. 저렇게. 물자 부족으로 음료수, 술, 간식 서비스 모두 중단됐고 식수는 매일 한 사람당 500ml 물 한 병씩만 제공돼 탑승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국인 9명도 지금 저 안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최청호 박사님, 저 안에서 사실은 크루즈라고 하면 굉장히 호화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가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안에 사실은 떠다니는 호텔 그 이상이죠, 사실은. 아니, 이렇게 감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저 크루즈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좋은 침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같아요. 그래요? 침대 뭐 2개 있고 뭐 좀 아주 비싼 데야 뭐 조금 더 넓은 그러한 공간이 있지만 대개는 막 바닥에도 있고 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아주 싼 데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그 물도 부족해지고 뭐가 되면 극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극화 현상. 특히 이제 남극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남극의 연구원들을 거기다 갇힌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아주 민감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나게 되면 행동 파멸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패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와 생물학적인 처치도 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아까 송파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방송에서 해야 될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 예방 보도 지침이 있듯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보도 지침 내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에볼라의 그 치료를 위해 파견했던 미국 그 의사진이나 그런데 가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갇혀있는 공간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하게 되면 큰 심리적인 내지는 행동 파멸은 무서운 거는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좁은 공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쥐가 쥐를 죽이고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여하튼 배려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크루즈 관련된 걱정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아플 소식도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가 제공한 신종 코로나 실시간 상황 집계 정보가 논란입니다. 이들의 집계표가요, 집계치가 중국 정부의 발표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지난 1일엔 정부 발표보다 확진자는 무려 16배, 사망자는 115배로 더 많은 수치를 텐센트가 공지한 겁니다. 이 수치가 신기한 건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곧바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수치로 바뀌었지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단순 실수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와 가공된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실수로 실제 데이터가 표기된 게 아니냐라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SNS에서는 중국 정부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크게 줄여 발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기업 상황파는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연일 최악으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시진핑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 만연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위험성을 경고해 우한의 영웅으로 불린 현지 의사가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리원양 박사는 사태 초기 전염병임을 직감하고 감염 위험을 알렸지만 중국 당국에 체포돼 거짓 정보를 유포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의 웨이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누리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김영주 의원님, 리원양 박사 안타깝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우한 지역에서 이거 전염병이다,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말 못하게 입 막고 끌어갔잖아요. 네. 아마 초기 대응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이렇게 짓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주의 깊게 하고 빨리 도시를 폐쇄했으면 이와 같은 일파만파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시다시피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런 외부 정보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로 앞에 얘기하면 텐센트 같은 경우 주요한 6대 포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타이완 뉴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 기업이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중국 정부가 내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는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텐센트가 말하자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 음모론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 스스로에도 헷갈리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한국에 계시는 의료진조차도 저 중국이 발표하는 300명이 죽었다라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보면 중국 치사량,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량 자체도 국가 간의 의료 체계의 수준, 보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예컨대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24,300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를 똑같이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공포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본 크루즈선에서 추가 감염 4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61명이 집단 감염됐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합부 소식 전해드릴 때만 해도 추가 10명까지 해서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뉴스 속보가 41명이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에 41명 더 하니까 61명이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로 나왔다는 안타까운 속보도 전해드리고요. 특히 이 리원양 박사의 죽음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원양 박사의 경고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셈이기 때문이겠죠. 고인의 명복을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이 어제 열린 대한항공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아니 이 와중에 어디 갔냐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우한 한국교민 수송을 위해서 특별 전세기에 승무원들과 동행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사실은 거기 왜 따라갔냐 논란도 많았는데 자가격리까지 공식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나 무증상 감염을 우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데 대신 이날 자택에서 회의 장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또한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도 나섰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애착을 가졌던 호텔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결정한 것. 표면적인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이지만 누나의 흔적을 지우고 그룹 복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대한항공도 빨리 정상화를 찾아야겠지만 좀 한심합니다, 이들 일가. 특히 지금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잘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박수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가족의 민낯들을 저희들이 다 봐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오너의 집안이라면 오너의 집안답게 맞는 품격을 행동해도 모자랄 이 시국에 아직까지 누나와 동생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모습, 국민들 보기에 너무 눈살 찌푸려요. 뭐 싸우는 모습 보기 싫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또 가닥에 잡히는 거는 그나마 그 와중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인가요? 이게 이제 비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참 한탄스러운 일이죠. 국민들 얘기가 아니라 전 가깝게는 그 회사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회사 경영은 도대체 어떻게 그 직원들의 인권을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새해에 뭐 집안 싸움 했을 때라는 뭐 막 부서진 자국 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엄마와 또 여동생이 과연 큰오빠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은 큰언니의 뜻을 따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해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조원태 회장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원태 회장 쪽 우호 지분이 33%가 넘고 조현아 부사장의 우호 지분이 32% 정도인데 1, 2%가 사실은 이런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컨퍼런스 콜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우화를 왜 갔나? 요거다 먹을 거 뻔히 알 텐데 그 자리 사석하면서 이러려고 그랬나? 오히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스스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자가격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컨퍼런스 콜로 지금 이사회의 모습 자체를 안 드러내는 거잖아요. 대면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싹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하려는 사업들을 다 지금 매각, 그 종로 쪽 호텔 사업도 아예 다 매각하겠다라는 비전 발표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수익성 안 좋은 사업 정리한다라는 입장을 이것저것 내놓는 게 다 결국은 조현아 부사장의 앞길을 좀 막는 듯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이대로 된다면 3월 말에 있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좀 이제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집안 싸움은 어느 정도 잦아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잦아들어도 칭찬받을 일은 뭐 전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도 그렇고 조원태 사장도 그렇고 둘 다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이란 대한이란 그것도 사실은 그걸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기업인데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 2명을 데리고 가서 우한을 갔어요. 비행기가 2편에서 1편으로 줄고 우리 교민들을 싣고 올 것도 부족한데 가갖고 방호복 입고 앉아있다가 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비서 2명도 같이 있다가 빠가지고 14일 격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한테 땅콩 휴양의 누나도 문제지만 저런 리더한테 어떻게 맡겨?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든 제 다른 데로 다 해야지. 지금 뭐 누나가 복귀할 것 때문에 호텔 부지 팔고 왕산 저쪽에 을왕리 쪽에 그거 다 정리한다 하지만 저런 리더십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변호사나 그렇다면 저는 대한항공 명칭을 못 쓰게 한번 가처분 신청을 한번 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 최 박사님 어떤 개인 의견이라는 그렇죠.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하플 소식 만나보시죠. 진중권 전 교수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조국 사태냐 검찰 사태냐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어제 열린 토론회는 진중경 교수가 지난달 초 SNS에 저와 토론하고 싶은 대통령 지지자는 신청하고 연락처 남겨라라고 제안한 뒤 김호창 대표가 참전을 선언하며 성사됐다고 해요. 90분간 토론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정권 실세들의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 비리 사건들도 그렇고 이걸 지금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을 악마화하고 언론을 갖다가 사탄화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 건 하나도 믿지 말아라.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붙임으로써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음모가 되는데 이건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힘만이 이걸 등시할 수 있고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
거기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학교를 가서 뒤지고 이게 뒤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사건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학 전문가들한테 하루면 다 해결되는 문제. 이 나라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이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내가 조국 백서의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이것을 광신도 집단으로 폄하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들고 오셨냐라고 물었고 김 대표가 사과하시면 고소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진중권 교수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본방 이후에 라방입니다. 돌직구쇼. 돌직구쇼 독립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라방 2, 3할로도 잠시 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독립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터넷 라방 2, 3할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2, 3할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고 친 추 장관 그 이후의 행보라는 주제로 오늘 직격 토크 7분간 나눠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